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교체하겠다. 자, 이재명이가 지금 무슨 수를 두고 지금 전쟁 중에 있을 때는 장수도 바꾸지 않는다는 게 통설인데 말이죠. 왜 이게 느닷없이 지금 미국의 압박이 가일층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한구를 바꾸겠다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관련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지금 현재 또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박은 우리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AI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쪽에 배팅하지 말고 미국 쪽에 줄 서라. 아주 노골적인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가 그 강도가 더 세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 이재명 정부는 친중 노선이 너무나 확고하게 강하다고 한 것이 미국의 기본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미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가 못 드렸는데, 공봉숙 서울고검검사의 반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지금 지금 그런 게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이 수원지법에서 재판에서 말이죠, 증거 60여 명을 신청을 했는데, 6명만 법원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검사 4명이 집단으로 퇴정을 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어요. 요거를 법무부가 지금 요거를 갖다가 대검에서는 말이죠. 아무 잘못이 없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요거를 지금 법무부가 뒤집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뒤집은 근거가 뭐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강력히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성명문을 내놨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SNS에 지금 많이 나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글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글이다. 8,800자의 6필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6필 8,800자라고 하는 편지 빨리빨리 많이 공유해 주세요. 이런 취지의 지금 SS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은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SNS에 많이 나돌기 때문에 저의 판단과 그리고 내용은 일단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되, 이거는 윤 대통령의 이름을 빌린 그만큼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요 지점을 지금 공유하기 위해서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네요.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요, 지금 한미 통상 현안이 굉장히 지금 민감한 국면이고 지금 미국의 압박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에 교체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협상과 관련된 교체는 아니야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뭐라고 그럴까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기사 내용을 보면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관세, 그리고 비관세 장벽의 협상, 그리고 미국의 무역부 301조 조사 대응 등을 맡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한구 본부장의 교체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도 대미 협상에는 아무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교체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늦을 경우에는 한미 간 합의된 15% 관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은요, 강제노동 관련 1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추가적으로요, 과잉 생산 문제를 근거로 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첫 사업을 놓고 미국과 협의중에 있죠. 자, 그래서 1호 사업으로는요, 텍사스의 지금 화학 공장, 화학 발전소죠. 화학발전소, 복합화학발전소. 요거를 투자 1호로 검토 중에 있다는 소리까지, 보도까지는 나온 바 있고, 이것이 빠르면 이달 중으로 매듭 지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텍사스의 가스 복합발전소, 그 다음에 이제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문제, 탄소 포집,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말이죠. 이 한미 간의 중요한 통상 현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관 장관도 7월 달에도 미국을 갔다 왔지만은요, 지금 다시 8월 말 9월 초에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은 단순한 부처 실무자가 아니라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하고요, 상무부가 직접 협상하는 협상의 총괄 창구예요. 특히 지금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문제, 관세율 문제, 그리고 301조의 조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따라서 정부가 협상과는 무관한 인사 조치다라고 해명한다 하더라도 지금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의 투자 압박이 거세진 와중에 협상 라인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대미 통상 협상을 갖다가 청와대와 산업부 장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통상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협상의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요, 미국 요구를 더 단호하게 검토하고 투자 사업의 수익성을 따지기 위한 인적 쇄신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에 그냥 굽실굽실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맞받아치겠다고 하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더 강경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속된 말로요, 미국한테 당하죠. 예. 그야말로 유연한 협상 전략만이 살 길이다. 예. 유연한 협상 전략.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이 얘기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말이죠, 미국과 협상할 때마다 내세우는 게 국익 우선이다. 아니, 협상하는데 국익 우선 안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기본의 기본이야. 기본의 기본인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메시지를 미국에 주는 겁니다. 미국에 저항하는, 미국에 대드는 모양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100번 낫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협상 전략을 통해서 국익을 지키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면 그게 되는 것이지, 꼭 말로 우리는 국익 우선이야,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향후 관전 포인트와 관련해서는요, 후임 통상교섭본부장이 언제 어떤 성향과 경력을 가진 인물로 임명이 되는지, 자, 그 다음에는요, 투자 1호 프로젝트가 실제로 8월 말 9월 초에 확정이 되는지, 그리고 미국이 과잉 생산 관세를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한미가 기존 15% 관세 합의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미국 투자 요구에 대해서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좀 이익이 나야 된다는 거죠. 요 원칙을 끝까지 지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인사는요, 인사 그 자체보다도 한국이 미국의 투자 관세 연기 압박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지금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 말이죠, 중국의 AI에는 절대 동참하지 말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35개 국가에 경고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거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AI 문제라든가 반도체 문제라든가 핵심 광물 공급망을 묶어서 동맹국에 말이죠, 사실상 중국과의 전략적 양다리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AI 협력 문제만이 아니라 미중 기술 블록화가 동맹 관리 단계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이걸 갖다가 팍스실리카, 실리콘밸리 아시죠? 그 실리콘밸리에서 캘리포니아, 이 말이 아닌가. 그래서 팍스실리카 공동성명 서명국 35개 국가에 대해서 경고성 서한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 일본, 호주뿐만 아니라 유럽, 인도,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다. 이 미국의 지금 요구사항의 핵심은 뭐냐? 중국이 주도하는 AI 협의체, 표준 공급망 구상에 동참하면 미국 주도 체제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은 중국이 러시아 등과 만든 세계 인공지능협력기구 이 참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예, 특히 팍스실리카와 중국 기구에 모두 참여한 카자흐스탄 사례가 미국의 경계심을 상당히 키운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팍스실리카는 무슨 소리냐? 실리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을 연상시키고, 팍스실리카는 AI 시대의 전략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팍스실리카. 예. 그래서 그 범위는 AI 모델 협력만이 아니라 AI 반도체와 첨단 장비, 데이터 센터, 전력망, 통신 인프라, 히토류, 리튬, 구리와 같은 핵심 광물. 자, 그래서 제가 고려아연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 광물 고려아연, 클라우드하고 AI 안전 기준과 기술 표준, 군사 및 정보 분야의 AI 활용. 즉, 미국이요, 동맹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 AI를 쓰지 말라는 수준보다도 훨씬 넓어요. 중국이 AI 생태계하고 전략 광물 공급망을 통해서
미국 동맹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데 목표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우리의 주는 압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난감한 위치가 있는데 미국과는 반도체, AI, 안보를 깊이 공유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수출 시장이고 제조 공급망의 핵심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예상되는 선택 압박을 본다면 첫째가 미국의 AI 인프라 그리고 첨단 칩 공급망에 더 깊이 편입될 가능성, 그리고 중국 주도의 AI 표준 국제기구 참여 시에는 외교적 부담이 증가된다는 거. 세 번째는 중국산 AI 모델, 클라우드, 통신 장비의 공공 및 핵심 인프라 사용 논란이 확대되는 거. 네 번째로는요, 한국 기업의 대중국 사업과 미국의 수출 통제, 투자 심사 충돌 위험이 있다는 거. 다섯 번째는 히토리와 같은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을 다변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 다만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선택 압박. 다만 한국이 중국과 모든 경쟁력을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현실적인 방향은 일반 산업 분야의 교육은 관리하되 첨단 AI 칩, 국가 데이터, 국방 통신, 핵심 광물처럼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신뢰 가능한 파트너를 중심으로 해서 선을 분명히 긋는 방식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금은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신냉정 시대거든요. 신냉정 시대에서는 내 편과 그게 내 편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선을 긋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국은 최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보다도 훨씬 약한 나라니까. 그런데 그 약하기는 약하지만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동맹 관계. 그러니까 동맹 쪽에 줄을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요, 로이터가 보도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거는 서한 초안이라는 거예요. 서한 초안이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요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흐름을 본다면 AI를 경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동맹국의 기술, 광물, 표준, 데이터를 포함한 진영 선택을 요구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전략적 모호성의 공간이 AI와 반도체 영역에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이런 긴밀한, 기묘한 이 전략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략적 모호성이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는다.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 투명성, 모호성이 아니라. 그거는 결국은 동맹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법무부에서 말이죠, 수원지검의 형사 6부장, 그러니까 김현우, 서현욱 전 6부장에 대해서 견책 징계를 청구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 문제와 관련해서 공봉숙 서울고검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수원지검 지법에 대한 징계 의결 근거를 밝혀라.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공봉숙 검사는요, 그동안에도 이런 이 정성호, 그러니까 현 이재명 정권의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검 감찰위가 무혐의 또는 징계 곤란으로 본 사안을 법무부 감찰위와 장관이 다시 징계 대상으로 판단한 절차적 실체적 근거가 무엇이냐 답하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관련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가 별도 감찰을 통해서 징계 공고를 내린 이유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 6부장에 대해서 견책 청구가 단순한 업무상 판단, 즉 재판부 기피 신청과 공소유지 전략을 사후적으로 처벌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어요.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당시 신청이 어떤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권한 남용이 됐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 사실을 대검에는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법무부 사전 보고가 징계 사유라면 장관이 개별 사건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했던 증인 상당수가 채택이 됐고 이화영의 의중 협의가 유죄로 판단된 점을 들어서 당시 검찰의 문제 제기가 전적으로 근거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법무부의 시각에서는요, 법정에서 검사들이 함께 퇴정한 행위가 단순한 소송 행위 범위를 넘어서 법정 질서 훼손, 지휘 감독상의 문제였는지가
징계 판단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재판부 기피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신청 방식, 시점, 법정 퇴정 경위 그리고 보고 절차가 적정했는지도 별도로 따져볼 수 있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 정치적 파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화영 사건은요, 현 정부와 이재명하고 연결된 민간 사무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요, 이번 처분을 불편한 공소 유지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법무부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집단 퇴정의 구체적인 의법성, 지휘부의 책임, 대검 판단과 달라진 근거를 충분히 제시한다면 정치적 징계라는 비판은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쟁점은 결국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대검 감찰의 기존 판단과 법무부 감찰의 판단이 엇갈린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 그리고는 재판부 기피 신청과 집단 퇴정이 검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 번째로는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 감찰, 징계 권한이 검찰의 독립적 공소 유지와 어디까지 충돌할 수 있는지 여부, 요게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좀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SNS에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직접 쓴 6필 8,800자 편지, 요게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선 윤 대통령이 쓴 편지가 아니다.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이 분노를 갖다가 공유해서 투쟁 강도를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윤 대통령의 이름을 지금 갖다 올려놓은 것이 아니냐. 자, 엄하게 얘기하면 이제 윤 대통령 이름을 도용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지금 메시지가 나올 때 변호인을 통해서 내놓지 SNS에 글을 직접 올리는 경우는 없어요. 예, 변호인을 통해서 내놔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내놓고 변호인들이 이거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다 아니다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뢰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워낙 이 글이 SNS에 지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측의 공식 홈피라든가 공식 SNS, 변호인단, 이런 데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내용을요, 한 10여 개 패러그래프로 압축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명의 글은요, 국민이 겪는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하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편안히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은 국가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국정을 뜻대로 운영할 수 없었고 여러 국가기관과 관료 조직이 보이지 않는 힘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국민이 기대했던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과 이전 정보 관련 의혹을 조사, 해결하려 했지만 정부 부처와 언론, 수사, 사법기관이 침묵하거나 협조하지 않아서 대통령의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SNS 지금 SNS에 많이 나돌고 있는 이 글은요, 그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은 실패했다. 결국 대통령 직과 자신의 안전까지 거래하는 선택으로 계엄을 택했다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충격은 회복할 수 있지만 국가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요 글의 핵심 주장이에요. 계엄 선포는 그래서 개인적 안위가 아니라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은 계엄의 첫 번째 이유로 대규모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있습니다. 선거관리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 정치권, 여론조사 등이 하나의 카르텔처럼 연결되어 선거 문제를 은폐했다는 주장을 펼쳐요. 이어서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 등 선거행정 책임자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요. 또한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구체적 증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요, 국가기관과 사회 전반에 좌경화, 종북, 친중 성향이 확산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전 정부 시기에 공직사회와 노동계, 각종 조직에 이러한 흐름이 뿌리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무능한 대통령으로 보이게 만들고 다음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탄핵과 처벌의 위협 속에서도 국민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글은요, 지지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행동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강한 국가로 만들자는 구호와 함께 국민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의, 제가 보기에 다시 한번요, 윤 대통령의 이름을 빌린 형태로 이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윤 대통령이 직접 쓴 육필 지금 메시지다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